고려 무신집권기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준과 임연 그리고 임유무입니다. 김준은 고려 무신정권의 8번째 권력자, 물론 이의방과 이고를 추가하면 10번째 권력자가 되죠.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그리고 임연과 임유무 두 사람 더 있으면 12명이 됩니다. 무신 권력자. 그런데 김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 62년 동안 계속되었던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다라는 점이죠. 김준은 어떤 사람인가? 김준은 고려사 열전 반영열전에 실려 있습니다. 처음 이름은 김인준이에요. 두 형제가 있는데 김인준, 김승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두 형제가 다 이름을 바꿨어요. 김인준은 김준이 되고 김승준은 김충이 됩니다. 그래서 김준, 김충 형제가 되는데 고려사 열전에는 그 아버지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가 김윤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본래 노비였다. 그러니까 김준도 노비 신분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신분 세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주인을 배반하고 최충원에게 투탁하여, 투탁이라고 한 건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최충원 집의 종이 될 거야,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의 노비가 돼요. 권력자의 노비가 되면서 이 집안의 형편이 달라지게 됐겠죠. 장남 김인준은 고려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모습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체격이 좋고 보기 좋게 생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성품이 너그럽고 아랫사람을 높였다. 노비라고 하는 출신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괜찮고 성품도 너그럽고 태도도 참 겸손하고 게다가 활쏘기도 잘했고 무예도 출중했다는 거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저도 어쩐지 이런 친구 옆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 베푸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누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베풀기 좋아하는 친구가 좋죠. 그래서 김준은 비록 노비였지만 권력자 가문의 노비였고, 자, 이렇게 훌륭한 뭔가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늘 하는 일이 뭐냐?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젊은이들. 호방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허풍도 떨고 무협지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방하다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절대로 가정적이지 않고 착실하지 않고 공부 안 하고 이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호방하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호걸이다. 이건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런 젊은이들과 무리지어 술 마시기를 일삼으니 집에는 쌓아둔 재물이 없었다. 자, 노비지만 재산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권력자의 노비니까 재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쌓지를 않고 전부 젊은이들과 어울리는데, 술 마시는데 썼다는 겁니다. 여기 뭐냐면 보스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날 이 사람들이 내게 필요해, 이래서 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성품이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고 다니니까 술승이라는 건 이제 스님인데, 이렇게 점칠 줄 아는 스님, 이런 스님들, 용한 스님들 옛날에도 있어요. 이런 스님이 김준을 보고 이 사람은 반드시 뒤에 정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신 집권기에 권력자가 되기에 딱 맞는 그런 인간형이죠. 한 가지 약점이라면 신분인데, 노비 신분인데, 옛날에 이의민이 이미 그 벽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이라고 해서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을 최우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 박송비, 송기류, 이 사람들도 다 최우의
복심이고 신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김준을 최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공의 노비 중에 있습니다. 발탁해서 써보시죠. 이래서 최후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최후가 김준을 만난 다음부터는 최후가 어디를 행차할 때 꼭 김준으로 하여금 자기 옆에 붙어 있게 했다는 겁니다. 경호대장을 삼은 거죠. 그리고 전전승지라고 하는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하는 맨 앞장서서 이걸 하는 관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그걸 호종하기도 하고 최후가 어딜 다닐 때 옆에서 꼭 붙어 있기도 하고 권력자의 딱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한 거죠. 아마 김준도 그 자신도 아마 호방한 호걸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런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지 않아요? 내 여색을 밝힙니다. 이 김준이 최후의 애첩, 이름이 참 특이한데 안심과 간통하여 이거 발각이 돼요. 그래서 최후에 의해서 고성현 섬으로 유배를 당한 일이 있는데 최후도 참 그래요. 이렇게 유배를 보내놓고 얼마 안 있다가 걔는 쓸모가 있는데 해서 또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김준은 최후한테 빚을 진 사람이죠. 최후가 최항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때 좀 순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때 김준이 힘써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주숙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주숙이 야별초와 내외 도방, 이 사병 집단을 전부 거느리고 있으면서 정권을 왕에게 돌려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이공주, 최양배 그리고 김준, 이 최후의 핵심 측근이었던 세 사람이 최양 편을 드는 바람에 주숙이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최양에게 줬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연히 그 공을 인정받아서 최항이 권력을 계승하자 정칠품 별장직을 제수받습니다. 아까 전전승지라고 한 것은 정구품관직이긴 한데 계열이 달라요. 그거는 동반도 아니고 서반도 아니고 남반입니다. 임금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을 때 왼쪽이 동쪽이죠. 여기 서는 사람들을 동반, 이 사람들이 문신이에요. 오른쪽에 서는 사람들이 서반,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여기에 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반이라는 건 뭘까요? 임금과 마주보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부름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남반으로 관직에 올라오면 동반이나 서반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반은 정칠품까지만 관직이 있어요. 승진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이때 이 공으로 김준의 관직을 정칠품 별장, 그러니까 서반직에 올려놓은 거죠. 정칠품까지는 남반도 올라갈 수 있지만 뭐가 달라요? 그 이후에 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김준에게 열린 겁니다. 자, 이래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송기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최의와 서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고려사에서는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해요. 최의와 김준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의가 최양백과 유능을 가까이 하고 김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김준이 불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준이 최의와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송기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송기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최일편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58년 1월에 송기류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의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달 뒤 3월 26일 날 김준이 신의군과 야별초를 동원해서 최의를 제거합니다. 이 김준이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그 해가 무오년이에요. 그 해를 따서 뭐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런 것처럼 이것을 무오정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기 1258년, 고종 45년이 되는데요. 이 신의군과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나뉘고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개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핵심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력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이가 자기를 지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김준처럼 최이를 공격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 이후에는 삼별초 이후에는 최씨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내분이 아니면 최씨 정권은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준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아주 먼 데에서 우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구였냐면 국왕과 문신 관료들입니다. 최씨 정권 안에서 이거를 세력을 갈라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러기에는 힘이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 문신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왕이나 문신 관료들이 참여한 것은 뭐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최의를 죽인 다음에 김준에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죠. 이래서 문신을 대표하는 유경과 무신을 대표하는 김준이 서로 손을 잡고 최씨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의를 죽인 다음에 정권이 김준에게 가지를 않고 왕에게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무신 정권이 최의에서 김준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왕정이 회복된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은 김준이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죠. 4월 1일 날 공신 책봉을 합니다. 공신에 8명이 책봉이 되는데 1등은 유경이에요. 역시 관직이 높았고 문신 관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남보기에도 유경이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김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정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왕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왕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정변의 핵심 군사력이 김준 손에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 실제로 왕권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왕정이 회복되었지만 실제로는 무신 정권이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측면은 김준 입장에서 볼 수가 있죠.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을 계승했는데 국왕이나 문신 관료들의 협조가 있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무신 정권과는 다른 점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부족한 무신 정권이에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김준에 의해서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김준 정권이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그 출발이 불안했다. 먼저 국내에서 권력의 한계가 있었다. 국왕이나 문신 관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정권이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김준 정권의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몽골과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몽골 침략이 시작되고 난 뒤로 최씨 정권이 유지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이 몽골의 침략입니다.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씨 정권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통했죠. 그런데 김준 정권이 성립한 뒤부터 몽골과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쟁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안팎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김준 정권이 출발을 합니다. 몽골군은 언제나 침략을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김준이 권력을 잡은 바로 첫 번째 가을 8월 달에 군대를 남하시킵니다. 개경에 주둔시키고 9월 달이면은 강화도 건너편 육지까지 와서 진을 치고 강화도 정부를 위협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저쪽 동북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고 고려가 영토를 상실하는 일이 생깁니다. 강화도에 있었던 이 김준 정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올해 더 싸우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몽골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때 파견된 사신이 박희슬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희슬 이름 기억나세요? 전에 김준이 최희를 제거하려고 모의할 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변이 성공한 다음에 공신책봉을 받으면서 유경, 김준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신을 책봉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력자죠. 이 사람이 직접 몽골에 가요. 몽골에 가서 그 당시 황제 몽케칸을 직접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 박희실이 가지고 간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고려사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국이 우리 고려가 사대하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은, 몽골에 사대하지 않은 것은, 다시 얘기해서 몽골과 계속 싸운 것은 권신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신, 이게 바로 최씨 집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의가 죽었으니 즉시 섬에서 육지로 나가 상국에, 이 몽골의 명을 듣고자 합니다. 항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철군하면 출륙하겠습니다. 항복은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몽골군이 고려에서 전부 물러나면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오겠습니다. 선회군 후 출륙. 선회군, 먼저 군대를 돌리면 후 출륙, 뒤에 육지로 나오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래서 사신이 가서 몽케칸과 이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강화도에서는 처음부터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섬을 지킬지 나가서 항복할지 다시 의논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섬을 그대로 지킵시다 이런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몽케칸을 만나고 있는 고려 사신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고려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김준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김준은 눈앞에 보이는 몽골군의 압박, 이것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선회군 후출륙으로 협상을 벌이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우리 계속 싸워야 되나? 이걸 가지고 논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려의 신하들이, 다른 관리들이 안 된다. 이미 몽골에 사신을 보내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최자라는 사람이, 이 최자 혹시 다른 데서 못 보셨어요? 최자의 보한집 뭐 이런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때 고려의 재상이었는데, 강화도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자의 이야기는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강화도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는 육지가 전부 도륙이 되면 나라 구실을 하겠느냐, 이런 논리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다면 최자의 이야기는 강화도도 지키기가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빨리 나가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항복이라는 건 뭐냐면 선회군 후 출륙,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문신 관료들이 그걸 지지하고 나섭니다. 김준의 뜻에 반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준과 함께 정변을 이끌었던 유경이 이 세력을 대표해요. 유경이 나서서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김준이 자기 뜻대로 계속 싸우자, 이런 결정을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협상을 벌이는 동안에 고려 안에서는 선회군 후출륙, 이렇게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다시 한번 짜봅시다. 몽골군이 돌아가면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몽골의 칸이 아니라 몽골 군대와 협상을 다시 벌이는데, 이때 몽골 군대에서는 그렇다면 국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항복을 해라. 출륙이 어렵다면 국왕이 직접 와라. 그러니까 고려에선 이걸 받아가지고 국왕 대신 태자가 가면 어떻겠나.
이걸 가지고 또 협상을 벌입니다. 이걸 몽골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 몽골군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 태자가 다음 왕이 될 그 사람이 몽골로 가는 조건으로 전쟁이 일단 중지됩니다.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가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협상이 급진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준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세가 몽골과 빨리 협상을 하고 전쟁을 멈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준으로서도 하다가 태자가 몽골에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김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상황이 됐겠죠.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는 고려 몽골 강화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간 사이에 고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장소가 중요한데 유경의 집이었어요. 왕이 내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유경에게 다음 일을 맡긴 거예요. 내가 경에게 내 뒷사람을 부탁하네. 김준이 아니라 유경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지금 몽골에 가 있는 태자가 내 다음 왕이 되게 하라는 이런 부탁이었겠죠. 김준은 이것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김준이 왕이 죽으니까 지금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나 마침 몽골에 가 있으니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러니 태자의 동생 안경공 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올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관리들이 그건 안 되고 이미 돌아가신 왕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놨고 태자 책봉까지 다 끝났는데 그거 바꿀 수 없다. 또 한 가지, 태자가 아니라 태자의 동생이 왕이 되면 몽골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왕을 대신해서 태자가 몽골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전쟁이 멈춘 건데 갑자기 그 태자의 지위가 없어진다면 전쟁을 멈추겠다고 하는 약속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김준을 압박해요. 그래서 김준은 이번에도 일패를 당하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몽골과의 관계 때문에 김준의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준 거죠. 몽골에 간 태자가 마침 몽케칸이 죽고 그 두 동생 쿠빌라이와 아릭보게가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이때 쿠빌라이를 만나고 고려는 말려나 드는 큰 나라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이러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쿠빌라이로부터 고려 왕으로 인정받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몽골이 고려의 상황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고려 태자의 입장이 어떻고 고려의 강화도에서는 김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강화에 반대하고 있고 태자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자, 이 상황을 파악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하고 헤어져서 귀국을 했어요. 오다가 서경, 지금 평양에서 한 8일 정도를 머문 일이 있는데 쿠빌라이가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알게 됐냐면 고려 태자가 귀국할 때 몽골에 다루같이 한 사람이 같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고려 태자가 빨리 강화도로 가지 않고 서경, 평양에서 8일을 머무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쿠빌라이가 즉시 편지를 보내옵니다. 고려에 편지를 보내오는데 쿠빌라이는 아마도 김준이 태자가 들어온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지금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김준을 사면한다. 지금까지 김준이 몽골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모두 용서하겠다, 사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이는
단지 너희 왕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죽일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 태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취급해서 모두 죽일 거야. 협박을 한 겁니다. 이 협박이 김준에게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쿠빌라이가 고려 태자와 김준의 대립관계에서 태자를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태자가 몽골의 후원을 받고 고려로 들어온 겁니다. 이 상황은 김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죠. 그 이후로 고려와 몽골의 강화 협상은 국왕과 쿠빌라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준은 여기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협상이 더 진전되면서 몽골이 국왕의 친조를 요구해 와요. 이것이 1264년 원종 5년, 원종이 왕이 된 지 5년 뒤의 일입니다. 이때 원종은 가고 싶어 했어요. 친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된다면 국내에서 내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만큼 반사, 김준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국왕의 권력이 더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권력은 약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김준이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신 관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왕이 친조를 하면 이 협상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몽골이 고려를 다시 침략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준이 아니다, 반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준이 하면서 국왕이 친조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게 됩니다. 계속 힘이 국왕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 김준은 군대는 자기가 잡고 있는데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준 정권의 난처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김준이 여러 가지 일을 벌입니다. 역시 무신 권력자예요. 김준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내가 최고 권력자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평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권신을 죽이고 그 최희를 죽이고 그가 쌓아둔 재물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거리에 나가 누워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안 해칠 거야. 내가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굉장히 호방한 성격이에요.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나치게 너무 믿은 나머지 나쁜 짓도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김준이 전국 각지에 자기 농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이걸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김준의 명을 받고 각 지방의 농장을 관리하러 간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여기서 가렴주구를 일삼아서 이거 이제 김준에게 그만큼 갖다 바치고 자기가 그만큼 신임을 얻고 뭐 이러려고 한 거겠죠. 백성들에게 벽시 한 마를 빌려주고 쌀 한 섬을 받았다. 씨앗을 한 마를 빌려주고 한 말이 한 섬이 되오면 10배가 되는데 빌려준 건 벽시고 받은 건 쌀이잖아요. 이 도정하면은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봄에 벽시를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받는 거지만 그래도 10배를 더 받는 건 이건 지나친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준의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아버지를 본받아서 무례배들을 모으고, 이 무례배라는 게 그 조폭 같은 그거를 무례배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깡패란 말이 없거든요. 깡패, 이거 옛날에 점자는
아니죠. 어려운 한문 표현으로 무례배, 무례한 무리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방자하게 굴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으니 원성이 자자했다. 다른 무신 권력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막 늘렸어요. 재산 어떻게 늘렸는지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왕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김준은 원래 최씨 집의 간호였으니까 자기 집이 따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최씨 그 집에서 살았겠죠. 왕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넓힙니다. 이웃집을 다 부수고 자기 집을 넓혀요. 그래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막 독촉을 해가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집의 크기, 규모 어땠느냐? 지붕 높이가 여러 길이 되고 길이라는 게 길이 단위잖아요. 한 길이 8자 또는 10자예요. 이거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4m에서 3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붕이 한 3m 정도 되는 지붕이니까 지금 아파트 1층이 3m가 좀 안 되죠. 옛날 그 한옥으로 이렇게 높이 짓는 건 굉장히 높이 지은 거죠. 뜰의 넓이가 100보, 보도 이 길이의 단위인데 1보,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한 14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면은 그 집 마당의 한 길이가 140m 정도 됐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되면 축구장이 몇 개 들어가나요? 이런 집을 만들어놔요. 이게 전부 주위 집을 다 부수고 지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집을 지었는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김준의 처. 김준의 처가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남편한테 장부의 눈구멍이 어찌 이리 조그만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처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처에게 택주라고 하는 관직을 줍니다. 택주라고 하는 거는 고위 관료의 부인에게 주는 관직. 이걸 내명부라고 하는데 택주라는 관직을 줘요. 그랬더니 이제 궁궐에 출입을 하면서 왕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실 사람들은 대개 궁주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궁주를 만날 때마다 당 위로 올라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개는 신분 격차가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절을 하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대등해. 신분은 비록 차이가 나지만 권력이 대등해. 아니지, 권력은 우리 남편이 더 세. 뭐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한 거겠죠. 김준도 왕족이 된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 점쟁이 이런 게 이때 꼭 나옵니다. 당시 요사스러운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의 이름이 요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김준의 집을 드나드니 김준이 그녀의 말에 현혹되어서 국가의 모든 일을 점쳤다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점을 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요방이라고 하는 무당을 높여서 요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무속, 권력의 사적 이용. 이러면 이 정권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김준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 만에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그 해에 몽골에서 더는 못 참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뭘 못 참느냐면 고려가 전쟁이 끝나면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환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안 지키고 있다. 이 출륙환도라고 하는데요. 육지로 나와서 도읍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이 출륙환도 약속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는 즉시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와요. 그런데 이 태자가 고려에 와서 왕이 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야, 즉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3년의 말미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게요, 약속을 할 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 보면 3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출육할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왜? 누가 해야 되죠? 김준이 해야 되는데 김준은 출육할 생각이 1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 게 10년이 훌딱 지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몽골에서 왜 고려에 이 얘기를 안 하냐면 자기들이 바빴거든요. 먼저 쿠빌라이가 내전에서 승리하고 뭐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고려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1268년에 아직도 출육하지 않았다. 아직도 강화도에 있다. 그리고 좀 깊은 이야기 하나가 있죠. 육사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해요. 육사, 6가지 요구사항. 먼저 인지를 보내라. 교통로를 확보해라. 군대를 내어서 우리의 전쟁을 도와라. 군대를 동원할 때 식량도 같이 보내라. 호구조사 결과를 보고해라. 다루가치를 설치해라. 6가지인데 그러면서 뒤에 그 요구 뒤에 한 문장을 붙이는데 이게 폭탄을 터뜨려요. 뭐냐면 김준이 몽골에 와서 이 문제를 해명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김준을 드러내놓고 직접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김준이 몽골에서 와라 그랬을 때 이거는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내가 가면 아마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야. 아마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김준으로서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몽골의 이 요구를 받으면 내가 몽골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거고 안 받으면 협상이 다 깨지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김준 개인으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준이 생각한 게 뭐냐면 더 깊은 섬으로 수도를 옮기자. 그 더 깊은 섬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진도나 제주도였을 것 같은데 더 먼 섬으로 들어가서 정권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몽골과 다시 항전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 김준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몽골에서 보낸 사신을 죽이고 싸우자. 이러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왕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원종이 왕이 이걸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안 된다. 그거 우리 못한다. 김준이 자기 측근에 있는 차송우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저렇게 거절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차송우가 용손이 지금 임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조 또한 장군으로 거사해서 왕이 됐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죠? 왕을 갈아칩시다. 그래서 김준 정권 안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더 깊은 섬으로 가서 몽골과 다시 싸우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김준이 그래 그러자.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때 엄수환이라고 하는 이 도병마 녹사니까 말단 관리예요. 이 사람을 동생한테 보내서 동생은 누구죠? 김승준. 이때는 김충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었는데 엄수환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엄수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김준이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엄수환이 자기 생각을 얹어서 전달을 해서 김충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김충이 야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오히려 김충이 형 김준을 찾아가서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김준이 자기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 문제는 남은 거잖아요. 몽골로 가야 되나? 수도를 옮겨야 되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도저도 못할 때 김준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자기 집에 스님들을 모아 불공을 드리게 해서 복을 빌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김준의 난처한 처지가 출발부터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끌려만 가다가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딱 오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김준이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했다면 도대체 무슨 대비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운명이 뻔한 거예요. 게다가 국왕은 김준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몽골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김준을 계속 다독거려야 돼요. 거기다가 김준이 국내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었죠? 자기 재산 늘리고 마치 자기가 왕족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도 김준이 싫어질 무렵 김준이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고 한 건 주위 사람들이 다 알죠. 김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평소 김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참지를 않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임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준에 이어서 무신 권력자가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래는 김준의 부하였어요. 김준의 부하로 있던 이면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김준에 이어서 무신 권력자가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래는 김준의 부하였어요. 김준의 부하로 있던 이면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면이 김준의 아들과 땅을 가지고 싸운 일이 있어요. 이 땅이 누구 거냐? 아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면의 땅을 김준의 아들이 뺏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랬겠죠. 김준 아들의 땅을 이면이 뺏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기 아들과 싸우는 걸 보고 김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하겠나. 내가 이런 자를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나. 이면을 처리를 해야겠어. 이랬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면의 처가 자기 집 종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김준이 저 여자는 성격이 포악하니 먼 곳으로 유배해 보내야겠다. 김준이 계속 이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이면이 속으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뭔가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이면의 뒷조사를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역시 이면의 전기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이면의 본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찌어찌 다니다가 진주, 이거는 충청북도 진천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진주 향리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 눌러 살게 돼요. 향리의 딸과 결혼할 정도라고 하면은 천민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면을 낳고 그 진주를 자기 본관으로 삼았다. 진주 임씨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이면의 그 외모 묘사가 재밌습니다. 눈이 벌룬처럼 생겼고, 사람 눈이 벌룬처럼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징그럽지 않아요? 아무튼 눈은 벌같이 생겼고 목소리는 승냥이 같았다. 승냥이 목소리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서 물구나무 서기 한 채로 팔로 걸을 수 있었다. 농사 지을 때 이영다발을 지붕으로 던져 올리는 힘의 장사였다. 송원상이라고 하는 대장군의 허드렛 일 하는 군졸.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병력이 아니라 군대에서 잡일하는 그런 군졸이니까 뭐 대단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군졸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몽골군을 물리쳐서 그 공으로 대정, 이거는 종구품 아래의 군대 지휘관이죠. 무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성격의 뭐랄까 좀 싸나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임효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한 번 나오고 마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면의 처와 사통했는데 이러면 대개는 어떻게 하죠? 임효후를 어떻게? 그런데 이면이 그 사실을 알고 임효후의 처를 꿰어 간통했다. 그러니까 임효후가 이 사실을 또 관청에 고소를 해요.
아니 이건 정말 무슨 드라마예요. 그랬더니 관청에서 이면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김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좀 남다른 걸, 힘도 세다며. 그래서 이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힘을 써서 죄를 면하게 했다. 그리고는 천거에서 낭장 관직을 줍니다. 그래서 이면이 항상 김준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김준의 동생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숙부,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김준을 따라다니면서 무오정변에 참여하고 7번째 공신이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옛날에 그 이면이 아니야. 여기서 그 대사 생각나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이가 나빠진다.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김준과 원종의 사이가 안 좋아요. 김준과 이면의 사이가 안 좋아요. 누군가가 원종과 이면을 손잡게 하면 김준과 싸울 수 있잖아요. 이걸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강윤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참 처음 듣는 이름 많이 나오죠? 강윤소.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간호예요. 노비인데 몽골과 전쟁 중에 이 노비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몽골어를 배워야겠다 해서 몽골어를 배워요. 그래서 이 몽골어 실력을 앞세워서 고려군과 몽골군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을 때 통역을 하고 이랬겠죠.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원종이 이 노비 출신의 강윤소를 데려다 관직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눈치가 굉장히 빨랐을 거 아니에요. 강윤소가 이걸 알아요. 이면과 김준 사이가 안 좋고 왕과 김준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강윤소는 이면하고 친했어요. 왕에게 먼저 갑니다. 왕한테 여러 공신들이 전부 김준과 사이가 좋지만 이면만은 김준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 공신이라는 건 뭐냐면 무호공신 8명. 이 8명 중에 이면만 김준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왕에게 이면의 존재를 딱 각인시켜 놓고 이면을 찾아가요.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공은 어찌할 거요? 뭐 이렇게 한번 툭 분위기를 떠봐요. 그랬더니 이면이 과연 왕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신하로서 어찌 죽음을 아끼겠는가? 다 알아들은 거죠. 강윤소가 이 말을 또 왕한테 전합니다. 그랬더니 원종이 진실로 충신이로구나. 그래, 대기하라고 해. 그런데 왕이 움직이질 않아요. 먼저 이면이 움직입니다. 이면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환관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환관, 최은이라는 사람한테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왕께 아뢰어주지 않겠는가. 이게 뭐냐면 지금 김준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난처하잖아. 지금 이 김준이 딱 막혀 있어서 몽골의 그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 왕께 아뢰어주게,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아뢰어주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최은이 자기가 겁이 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자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최은이 알겠소. 이 겉으로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겁을 먹고 며칠 동안 이거를 왕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이면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왕의 귀에 들어갔으니 중간에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말이 누설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느냐. 그랬더니 최은이 이렇게 재촉을 받고 왕한테 이 말을 아뢰요. 그랬더니 왕이 과연 그 말처럼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해서 원종이 이면의 결심을 허락해 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잘해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왕이 조심스러우니까 직접 나서지 못했지만은 이때 원종은 이면에게 딱 올인을 한 거예요. 이면이 큰 몽둥이를 괴짝에 담아서 미리 궁중에 숨깁니다. 이 대목에서 저 대부의 알파치노 생각나지 않으세요?
레스토랑 화장실에다가 권총 숨겨놓는 그 원조가 여기 있었습니다. 12월 20일 날 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 사신이 몽골로 돌아가는 일이 그날에 있었던 거예요. 톡토르라고 하는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데 왕이 그 사신을 전송하러 나갔고, 그러면서 김준이 왕과 떨어지게 됩니다. 김준이 궁궐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실행을 못하니까 모두가 불안해지죠. 이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누설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왕이 겁을 냅니다.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내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날 김준이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안했겠죠. 누설됐나? 그래서 왕이 김준을 궁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이 왕명을 빙자해서 김준을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김준은 모르고 있다가 왕이 나를 왜 부르지? 해가지고 궁궐로 가요. 궁궐로 가는데 거기 있던 다른 환관이 지금 왕이 몸이 안 좋으니 궁궐로는 못 들어가고 대신 도당, 다시 얘기해서 이 정무를 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김준을 딴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환관 중에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김준의 처족, 처의 일족이었던 환관이 한 사람이 그 음모를 알고 아침 일찍 김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안 됩니다.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가는데 길에서 마주쳤어요. 김준 일행을 마주쳤는데 호위가 삼엄해서 이거를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 환관이 김준에게 안 됩니다라고만 했어도 이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였는데 이 말을 전달을 못하고 김준이 궁궐에 그냥 도착하고 다른 환관이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김준을 쳐요. 그랬더니 김준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김준 어떤 사람이었죠? 체격이 컸고 이 사람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뭐 웬만큼 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함을 지르자 바로 목을 베었다. 이래서 김준을 암살합니다. 그 뒤를 김충이 따라왔어요. 형이 왕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간다고? 그래서 김충이 따라왔는데 와서 뭘 봤나 하면 형의 핏자국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건 무슨 일 있다 해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환관이 또 나서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면이 야별초를 파견해서 김준의 아들 그리고 그 일당을 체포해서 목을 뱄다. 김준의 간호로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 정권에서 이면 정권으로 무신 정권의 권력이 교체되는 거죠. 그런데요, 죽인 사람들이나 전부 김준 정권 사람들이에요. 김준 정권의 분열이죠. 최충원으로부터 계속 권력자가 바뀌면서 특히 최후에서 최항으로, 최항에서 최의로, 최의에서 김준으로, 김준에서 이면으로 권력자가 교체될 그때마다 나와서 싸운 것은 모두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 정권의 군사력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끝은 정권의 소멸이었을 겁니다. 이면의 거서가 성공한 것이 1268년 12월 21일입니다. 이러면서 이면 정권이 출발을 했는데 국왕은 이면의 그런 거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사실상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국왕과 이면의 협력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몽골의 그 압력은 여전히 있었죠. 김준이 죽었다고? 그러면 김준을 소환한 이거는 일단은 유예가 됐을 거예요. 아마 몽골에서는 김준이 죽었어? 그러면 이면이 와야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안한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는데
이면이 권력을 장악하고 6개월 뒤에 이면이 또 한 번의 일을 치릅니다. 이면이 갑자기 야별초 군대를 보내서 환관 최은을 죽여서 저작거리에 효수를 해요. 효수라고 하는 건 목을 쳐서 그걸 장대에 꽂아서 걸어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고려사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환관이 김준을 죽인 다음에 세력이 커져서 이면은 그 환관이 장차 자기를 해칠까 걱정을 하고 먼저 거사한 것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환관이 자기 힘이 뭐가 있겠어요? 뒤에 원종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김준을 죽인 다음에 이면과 원종의 협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김준 죽인 다음에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 이전에 김준과 국왕의 관계하고는 또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의 세력이라는 것이 김준보다도 못했을 테니까. 국왕의 역할은 전에 김준이 정변을 이끌 때보다 더 컸으니까. 자, 국왕의 몫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국왕과 이면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면이 국왕 쪽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먼저 국왕부터 어떻게는 못하니까 환관을 먼저 죽인 거예요. 환관을 죽이고 그 다음 날 삼별초와 도방 6번, 이 도방은 원래 무신 권력자들의 사병이잖아요. 이 도방을 다 소집해 놓고 잭추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 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왕실 위에 권신을 제거했는데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 내가 대사를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동의하라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저기 군대를 다 동원해 놓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고위 관료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면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 해요. 그리고 사흘 뒤에 21일 날 자기가 갑옷을 챙겨 입고 삼별초와 도방을 인솔하고 왕의 동생 집으로 가요. 왕의 동생 안경공 창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관을 거기로 소집해요. 그리고는 왕의 동생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왕을 바꿔버린 거예요. 고려사에는 이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해코지성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갑자기 바람과 비가 몰아쳐 나무를 뽑고 기와를 날렸다. 하늘도 노했다. 진짜 그랬을까요? 왕은 궁궐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궁궐에서 쫓겨날 때는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이날도 비를 맞으며 쫓겨났다. 이렇게 됩니다. 안경공 창, 이 사람이 이면을 교정별감에 임명해요.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이면이 원종의 재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이사하느냐? 바로 김준의 집으로 이사를 해요. 자, 이제 내가 김준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한 거야. 내가 김준 대신이야. 이걸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몽골 쪽에서 당연히 일어나죠. 몽골에서 볼 때 김준을 소환했더니 이면이 김준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몽골에서는 김준 대신 이면을 소환하려고 할 판인데 갑자기 이면이 고려 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면이 몽골에 대항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짐작했겠죠. 그리고 몽골이 볼 때 원종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태자 시절에 쿠빌라이를 만났고 이때까지 계속 몽골과의 강화에 적극적이었고 친조 요구를 받아들여서 고려 국왕으로서는 처음으로 몽골에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다시 얘기해서 원종은 고려와 몽골의 강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종을 갑자기 몰아냈다? 물론 핑계는 있었습니다. 원종이 몸이 아파서.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몽골에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그랬더니 이면이 다 이제 그 고려의 관리들하고 입을 맞추어요. 왕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한 겁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면에 결정적인 실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벌이는 타이밍, 그 시간을 잡는 문제였는데 이면이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옹립할 그 시점에 원종의 아들 태자가 몽골에 있었어요. 그거보다 2달 전에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가 있었습니다. 그 태자가 고려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국길에 올라서 압록강 근처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고려의 관노였는데 정우부라고 하는 관노가 압록강을 건너가서 태자에게 이 변고를 알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면이 보낸 야별초가 국경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은 나름대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태자가 귀국하면 국경에서 바로 잡으려고 한 거죠. 이 사실을 태자가 알게 돼요. 태자를 수행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해요. 아, 사실입니다. 확인까지 합니다. 이걸 확인하고 태자가 곧바로 몽골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의 이 사태를 보고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몽골에서 사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고려로 사신을 보내서 이 원종을 복위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옵니다. 원종을 복위시켜라. 이면이 굴복해요. 원종을 복위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는 6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꼭 5달 이틀 만에 끝나고 맙니다. 이면이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그대로 사태가 진척이 됐어요. 그런데 이면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모험이었다. 그것도 아주 수준 낮은 정치적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위에 다시 오른 원종이 직접 몽골에 갑니다. 원종으로서는 2번째 친조고 쿠빌라이를 3번째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면이 원종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협박을 해요.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왕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동생에게 양위한 거라고 얘기해야지 이면이 내가 강제로 퇴위시킨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종을 수행해서 가는 그 사신단에 자기 아들을 박아넣어요. 그리고는 가는 그 관리들을 전부 압박해서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랬다는 건데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지겠어요? 이면의 아들 이뮤간이라는 사람이 쿠빌라이에게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쿠빌라이가 너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칼로 무 썰듯이 아주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면을 불러요. 이면을 소환해요.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나한테 똘똘한 아들이 있는데 당신 딸과 결혼시킵시다 청혼하나? 나에게 군대를 빌려주면 고려로 가서 강화도에 있는 무신 정권을 붕괴시키고 개경으로 환도하겠습니다 하는 군대 요청, 이 2가지를 했다는 거죠. 원종이 몽골 군대를 끌고 돌아와요. 몽골 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면이 전에 김준이 했던 그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더 깊은 섬으로 다시 천도해서 몽골과 싸우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렇잖아요. 진도나 제주도로 수도를 옮기면 그 다음에 싸움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이래서 이면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좀 뜻밖의 상황에서 와요. 근심과 울분으로 등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 근심 울분 때문에 등에 종기가 날 수 있나요? 아무튼 등에 종기가 나면 이거는 치명적인 상처이긴 한데 어쨌거나 종기의 원인이 근심과 울분이라는 거죠.
제가 더 따질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면이 갑자기 죽고 이면의 아들 이묘무가 교정 별감이 되어서 무신 권력자의 자리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묘무가 도방을 소집해서 자기를 호위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책을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사람들 이야기가 병이 심해진 뒤에 병원에 가면 뭐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다 이런 반응이 온 거예요. 원종이 몽골군과 함께 돌아오다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사람을 보냅니다. 다 나와라. 왕명이야. 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묘무가 또 관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전부 왕명인이 따라야 합니다. 이묘무는 나가면 자기는 죽는다 생각을 해요. 계속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에 반대합니다. 그래도 무신 권력자잖아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려요. 전국 각지에 있는 백성들을 섬이나 산성으로 들여보내는 산성해도 입보, 이걸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방관들이 이 산성해도 입보를 지휘하기 위해서 방호별감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하는 거거든요. 이묘무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방호별감을 그 지방에 있던 수령들이 가두어 버려요. 명령 불이행, 불복종, 항명을 한 겁니다. 왕명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묘무의 누이의 남편, 매형, 고려사에서는 자부라고 했는데 손위 누이의 남편이라는 뜻이죠. 홍문계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삼별초 부대를 모아놓고 오히려 이묘무를 제거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삼별초가 전부 이묘무의 명령을 듣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도 왕의 군대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 군대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삼별초 군대를 이끌고 이묘무의 집을 공격합니다. 문을 무너뜨리고 집 안으로 돌진해서 화살을 쏘아대니 이묘무의 군사들이 모두 흩어졌다. 임유무를 사로잡아 저잣거리에서 참수했다. 이러면서 마지막 무신 권력자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가 1270년 5월 14일. 1170년 무신 정변으로 탄생한 무신 정권이 꼭 100년 만에 끝이 난 거죠. 그리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이 급물살을 타게 돼요. 5월 14일 날 이묘무가 죽었고 5월 23일 날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하고 날짜를 계시해요. 이 강화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개경으로 돌아간다. 이런 방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별초 전부는 아닐 겁니다. 삼별초 가운데 끝까지 이묘무 편에 섰던 사람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경으로 나간 것에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는 삼별초의 항쟁 편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려 무신 정권 100년 역사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